임진왜란이 명나라에 굉장한 어떤 부담을 준 건 맞죠. 맞는데 임진왜란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명나라 군대가 더 세졌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누르하치랑 싸울 때 대부분이 임진왜란 참전자들이에요. 명나라 최강 군대 플러스 임진왜란 참전 부대인데 여진족에 비하면 형편없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게 명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군대가 더 형편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누르하치가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는 좀 다른 어떤 변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라도 결국은 청나라는 일어났을 겁니다. 명과 조선이 연합해서 여진을 친다는 얘기는 이미 누르하치가 반란을 일으킨 다음부터 나왔어요. 사르 전투 가기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고, 명나라의 어떤 거국적 이런 동원이 아니라 요동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군대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영역에 가서 싸우는 훈련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군사제도 자체가 철저하게 국토 방위에 맞춰져 있는 나라라서 그것이 사르 전투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임난 이후에 화를 버리고 조총병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꾸 착각이 기병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병은 기동력이 없고 추격, 역습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병이 필요 없다고 간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아주 기병 키워요. 조총을 가지게 되면서 보병의 전투력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조총병 위주로 하면서 보병이 전투에서의 비중이 커진 것인데, 기병을 버리고 조총병으로 갔다는 건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기병의 역할과 전술적 세팅이 좀 바뀌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보병은 방어, 기병은 공격이라는 부분을 보병이 공격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총병이 가면서 기병이 약화됐다라는 식의 좀 오해가 나온 게 아닌가. 중립외교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잘못 사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중립이라는 거는 나 건드리지 마라 다친다, 나 건드리지 마라 너 다친다, 내가 힘이 있는데 개입 안 한다 할 때 중립외교가 되는 거지, 내가 힘이 없는데 나 가만히 있을게 라고 해서 중립외교라는 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진이 조선에다 대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이제 명나라를 칠 때가 너희 가만히 있어라, 조선이 가만히 있겠다고 그랬다 쳐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뭐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거나 뭐 이런 수를 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응했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립외교라고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중립, 나 안 건드릴게, 너희들랑 아무 상관 안 할게요, 이건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조선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걔들이 쳐들어온 거지. 사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게, 여진족이 조선이 무서워서 못 건드렸으면 저절로 중립외교가 되는 거죠. 군대가 거의 10만이었잖아요. 근데 동원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 길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10만 군대가 한 길로 가면 일진 갔어요. 도로 꺼지고 사람 뻗었고 말 다 죽었어, 뭐 소 다 죽었어, 술에 부러졌어. 그러면 점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가면 뭉쳐 있는 게 아니고 점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청나라군한테 각계격파 당할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반드시 길을 나눠서 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사실 명나라 군대가 하루 이틀 늦었다 하는데 그 정도는 원래 다 늦고 칼같이 타이트하게 하는 군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나라 군대도 보통은 한 건데, 누르하치 군이 워낙 잘 싸운 거죠. 워낙 전투 경험도 많았고 그런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실록에도 그 얘기가 실려는 있습니다. 뭐 밀지를 줬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마치 굉장히 주체적인 행동처럼 보여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인 행동처럼 보여갖고 광해군을 칭찬하는 얘기로 쓰다 보니까 많이 오해가 왔는데, 원래 실록의 이 기록은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하고 대의를 배신했다, 이 짓 하나만으로도 너는 쫓겨나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록에 광해군이 밀지를 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투 양상을 봐도 그렇고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런 정도의 명령은 할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고, 청나라군한테 또 너무
타격을 줘 놔도 나중에 또 문제가 골치 아파지니까 그 정도의 명령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일단 명나라 군대의 전술과 조선군의 움직임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복잡한 앞에 얘기는 다 빼고 딱 붙었을 때 전투적인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군대는 공격 훈련 같은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고정진지에서 싸우는 것만 잘해요. 물론 전투 중이야 말도 달리고 그러지만 제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고 분진 합격 같은 역동적인 전투를 잘 못해요. 전투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강하냐 얘가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 약점이 뭐냐. 근데 우리는 움직이게 하고 흔들면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순전히 전투적 의미로 봤을 때는 조선군의 약점이었죠.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실 강옥립은 그냥 원래는 전형적인 문관이에요. 뭐 승지도 했었고 주로 이제 경연에도 나가고 대관도 했었고 근데 이게 어전 통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가끔 이게 무슨 역관이냐 이런 취급을 받는데 아마 이분이 좀 중국어를 할 줄 알았는지 그 어떤 국제회의 같은 데서 잠깐 그런 역을 맡은 거지 이분이 역관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뭘 말해주냐면 외국 사람들하고 정말 대화가 되고 외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군사 문제인데 함경도 도사가 돼서 갔는데 변경의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1609년에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역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도원수라는 자체가 문관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 지휘관도 해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전쟁이잖아. 그런데 외국과의 관련해서도 비교적 식견이 있는 양반이었고 하나 더 하자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주류 세력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군사 문제에는 신임하는 사람을 맡겨야 되는데 강옥립은 아마 그때 제후로 봉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강옥립을 도원수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조건이 더 많으면 맞았지 도원수를 못 맡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진족이 득세하고 이러니까 쟤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좀 괴롭혀야 돼. 군기 잡자. 남한테 들어가서 밟아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는 건 사실은 걔들도 타임라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